물에 빠진 것만으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다는 복강 내출혈. 의심스러운 흔적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는 바깥쪽과 뒤쪽에 걸쳐 여러 곳의 갈비뼈 골절도 어머. 확인됐습니다. 23군데 골절. 그에게 발견된 뇌출혈이 8일 전 침대에서 낙상할 때 생긴 것이 부모 둘 다 이상한데요? 어머. 보다 4개월 된 친아들. 차마 인형에게도 그니까 인형도 저렇게 안 해.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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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를 이제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쓰레기통을 본 것 같은. 저는 우선은 병원에 있을 때 의료사고나 이런 것들 일어날 때도 보면 중간중간에 분명히 뭔가를 막을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간호사나 뭐 의사의 무관심 이런 것들이 막 겹쳐지면서 결국엔 사고가 생기거든요. 헤드니의 여러 가지 이 문제점에도 분명히 우리 사회인으로서의 어른들이 중간에 브레이킹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선 생각이 드네요. 이제 헤드니가 4개월, 그러니까 133일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 갔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뭐 가끔 이렇게 막 아플 때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이 헤드니에게 133일 동안 행복한 게 있었을까? 참 이게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태어나는 애들이 진짜 부모란 존재를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헤드니가 절대로 선택 안 했겠죠? 당연하죠.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애들한테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폭력적인 부분들 올 때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부분 의심을 하고 뭐 하는 것들이 가장 큰 게 반복적인 골절이에요. 다들 올 때는 어디 넘어졌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지금 봐서 또 반복적인 골절이 이전에도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소아들, 유아들은 어디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하는 사고에도 웬만해서 골절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인들이 골절이라는 거에 가장 큰 게 그 상황적인 부분을 버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말 헤드니도 큰 곳에서나 아니면 포지션가 많이 가해지면 골절이 생기겠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높은 데 떨어져도 괜찮죠. 왜냐면 그만큼의 유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들도 사실은 그런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웬만큼 높은 곳에서나 이런 곳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해를 웬만해서는 잘 입지를 않아요. 저 나이 때 골절이 일어난다는 것들인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벤트적인 부분에서 큰 충격이 가해져야만 잘 생기거든요. 근데 뭐 보면 그냥 골절, 그냥 출혈도 아니고 23곳에 출혈이 있었고 그리고 복강 내에 출혈이 500cc래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걸까요? 지금 홈캠상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소리가 났다고 했잖아요.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뭐 욕조를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뭐 났다는 소리라고 하지만 심폐소생술 뭐 이런 거 할 때도 성인들 같은 경우에 뼈가 부러지기도 하긴 하는데 애기들을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해가지고 뼈가 잘 부러지지 아까 말씀드린 유연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에도 아마도 조금씩은 장기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던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아까 배변을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벌써 심각한 뇌손상이 갔던 거예요. 성인들도 뇌압이 올라가거나 실제로 어머. 뇌손상을 하면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누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이걸 내가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벌써 상태는 굉장히 많이 나빠져 있었을 것이다. 엄마는 그 배변을 놓은 것도 화를 냈지만요. 울음소리도 확연히 달라졌잖아요. 네. 애기들 같은 경우에 의사 표현이 울음인데 말 그대로 복압을 올려가지고 울음을 만들 수 있는 힘이나 능력치도 그때는 벌써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저는 친부의 행동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친모가 그렇게 하는 걸 봤잖아요. 눈앞에서 봤는데도 처음에 진술할 때는 그게 학대인 줄 몰랐다. 양육할 때 원래 그런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뭔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에게 이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술을 그렇게 하는 건지. 어찌됐든 우선 지금 범죄적인 부분에서 포커싱이 되어가지고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엄마에만 포커싱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밝혀진다 그러면 친부 쪽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제기를 할 것 같아요. 본인을 보호하려는 것들이 우선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걸 인정되는 순간에 이 여자분의 죄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본인한테도 여러 가지 영향성상에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분들이 뭐 또 주장할 수 있는 것들 중에도 뭐 산후우울증이나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영역적인 부분에 내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행동들을 좀 감행해 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려고 하더라도 친부는 이 사건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건 당일에 또 친부가 성매매 업소에 간 기록도 나왔는데 그 당시면 혜든이가 병원에서 생사를 오갈 때고 친모도 조사를 받고 있을 그런 상황이고 근데 당일에 이렇게 갔다라는 거는 저는 이건 첫째 아이에 대한 학대도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둘째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첫째의 학대에 대한 부분들을 수사를 안 하고 진행할 수는 없어요. 애들이 여러 명이 있는 상태에서 한 애에 대한 학대로 문제가 되면 국지사가 그 확인을 하든 아니면 경찰의 수사에서 확인하든 다른 형제들에 대한 학대 여부는 분명히 확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첫째에는 뭐 신체적인 조건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뭐 검사상이나 이런 부분의 학대 여지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애를 안 키워본 것도 아니고 애가 있는데 애를 학대를 한다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긴 어렵다. 힘든 일이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다 보니 어떤 아이가 계속 등교를 안 하고 안 오다 보니 선생님이 뭔가 신고를 했나 해서 그 집에 갔더니 이미 그 아이는 몇 년 전에 사망했고 대신에 조카를 데려가서 딸인 척하고 이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시스템적으로 아이가 등교를 안 하거나 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골든타임 놓친 거잖아요. 이렇게 4개월짜리 아기가 그 집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사회가 알 수 있을까? 제1단계에서는 친부가 엄마를 브레이킹을 하든 뭔가에 대한 맞아요. 조치가 우선 들어갔었던 게 그게 사회 안전망이죠. 우선은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피해를 본 거는 혜든이인데 그 혜든이의 그런 피해를 제일 먼저 인지한 사회 어른이라고 할 수 어떤 부분에서 부모지만 아빠의 역할적인 부분이 우선은 문제가 된 것 같고 지금 부모인 두 분을 서포팅한다고 하는 그분들의 위에 있는 부모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시댁 처갓집에 있으신 부모님들이 친모의 이런 형태들을 그분들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100%예요.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옆집에서도 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정도의 애기 울음소리가 나왔고 저런 쿵쾅거리는 소리가 났으면 사실은 그것 또한 알 수도 있는 상태지만 조금은 무관심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기자분이 인터뷰하고 할 때 뭐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다. 경찰이 갔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또 한 가지 이런 부분들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성격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귀찮거든. 아까 봐요. 친부가 그렇게 협박하고 막 보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아마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다시 돌이켜보면 생각해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인지가 될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 그랬으면 아마 지금 혜든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많은 장치들이 있었어요. 그게 좀 작동이 잘 안 된 것 같고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사실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 탈 때 얼굴 보면서 인사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이웃한테 관심도 가지고 좀 잘 살펴봐야겠다. 지나가는 아이들도 잘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의료업계에 있으시다 보니 이런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신고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잘 돼 있나요? 우선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 상황들이 인지가 됐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거는 의료인들한테는 의료법상의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인지가 되면 신고를 해야 돼요. 혹시 이게 뭐 좀 긴가민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긴가민가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의사의 양심이 조금 달려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 실제로는 예전에 응급실에 반복적으로 오는 애가 있었어요. 그때 첫 번째로 제가 경찰을 불러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먼저 처음 잘랐어요. 거의 한 20년 다 돼가는 시기니까 그 당시만 해도 가정사에 대해서 아유, 공권력이 개입하고 말 그대로 부부싸움 해가지고 남편이 와이프를 때려도 그렇게 좀 해결하지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하던 공론하지 시대였기 마.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훈육이라는 개념의 말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훈육이라는 개념으로에서의 폭력에는 언어적인 부분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육아가정상에 애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를 나중에 다 남긴다는 것들을 생각해 줬으면 너무 고맙겠어요. 지금 이 부모가 계속해서 가명을 위해서 반성문도 계속 쓰고 있다고 하고 뭐 친분 학대 방임이라고 해서 5년 이하? 이런 결과를 받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 학대가 그 정도의 처벌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첫째 딸이 있기 때문에 이 첫째 딸이 돌아갈 곳이 있어야 돼서 지금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이 딸이 과연
그러면 이런 학대를 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 차라리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남아있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만 이런 학대와 같은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가해자들에게 정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주변 이웃들도 잘 살펴보면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결이 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뭔가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어쨌든 팩트적인 부분들만을 보더라도 범죄 사실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처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범죄 사실에 맞게끔 양형을 많이 해야 되냐의 개념은 아니지만 인식의 전환의 첫 단추는 줄 수 있다. 경고의 의미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헤드니 같은 애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전반의 성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경계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1차겠지만, 혹시 그 행위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의 사건적인 부분들하고 그로 인해서 되는 형량적인 부분들이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그거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이게 처벌의 항목 말고 예방적인 부분 플러스 혹시나 이런 피해를 받은 애들이 후일에 우리 사회로 다시 복귀해가지고 정상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서포팅 되려면 결국은 법률적인 부분의 정비, 그로 인한 예산의 투자,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되는 건데, 성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사회가 조금씩 변해간다고 생각하니까 제2의 헤드니가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